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이 된 얼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아내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도 제 장례식장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제 영정사진 속에서 저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국화꽃 향기는 역겹도록 진하게 영안실을 채우고 있었고 사람들의 흐느낌은 거짓말처럼 애달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영정사진 바로 뒤에 마련된 작은 비밀 공간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텅 빈 영안실에 남은 것은 제 남편과 남편의 휠체어를 미는 젊은 남자 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는 지난 10년간 제 남편의 물리치료를 도왔고 저에게는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제 영정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슬픔에 잠긴 듯 가늘게 떨렸고 민준 씨는 그런 남편의 어깨를 위로하듯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아, 저 가여운 사람. 저를 먼저 보낸 슬픔이 얼마나 클까. 제가 죽었으니 이제 누가 저 사람의 똥오줌을 받아낼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던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몸 하나 가누지 못하던 제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10년간 굳어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꼿꼿한 자세로 제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민준 씨의 허리를 끌어안고 제 사진을 보란 듯이 깊고 진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끝났다, 자기야. 이제 저 지긋지긋한 여편네 얼굴 안 봐도 돼. 남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잠겨있지도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고 기쁨에 가득 차 있었지요. 민준 씨는 까르르 웃으며 남편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서방님. 10년 동안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은 제 영정사진 앞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며 제 죽음을 축하하는 역겨운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벽에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장례식장은 제 복수의 무대가 될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제가 어쩌다 제 장례식장의 구경꾼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 강태환. 그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늠름하고 자상했던 남편은 제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지요. 그런 그가 1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 전신이 마비되었고 의사는 평생 침대에서 꼼짝 못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남편도 무너진다는 생각에 더 굳세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온전히 남편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이었고 3시간마다 그의 육중한 몸을 뒤집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위를 통해 직접 연결된 관으로 미음을 넣어주고 뻣뻣하게 굳은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제 손톱은 늘 짧았고 제 몸에서는 향수 대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는 사치였고 친구들과의 수다는 먼 옛날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찾아올 때마다 제 손을 붙잡고 재수 씨가 보살이야, 보살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친척들은 내가 남편 하나는 잘 구했다며 저를 칭송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인 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한 침실에 홀로 누우면 천사의 날개 뒤에 숨겨진 제 고단한 삶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원망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을 쏟아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저는 또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남편의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남편을 향한 제 사랑의 증명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의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졌고 다행히 꾸준히 수익이 났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도 상당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 하나요? 제 삶은 남편의 병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시들어가고 있었는걸요. 그렇게 희망도 미래도 없이 잿빛으로 가득했던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가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의사의 추천으로 남편의 재활을 도와줄 방문 물리치료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 바로 이민준 씨였습니다. 27의 젊은 나이에 서글서글한 눈매와 환한 미소가 참 보기 좋은 청년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 치료사 중 한 명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식물처럼 누워만 있는 남편을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어깨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며 꼬박꼬박 말을 걸었고 굳어버린 남편의 관절을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위로해 준 것은 바로 저 자신을 향한 그의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보고는 사모님이 건강하셔야 회장님도 돌보실 수 있어요라며 걱정해 주었고, 제가 무거운 남편을 옮기느라 낑낑댈 때면 언제나 말없이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의 대변을 치우다 실수로 옷에 묻혔는데 당황하는 제게 괜찮아요, 사모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사모님입니다라며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민준 씨가 오는 날은 제게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제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며 그를 아들처럼, 친동생처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모님은 웃는 모습이 참 고우세요라고 말하는 날에는 잊고 있던 설렘에 괜스레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잿빛이던 제 삶에 스며든 한 줄기 햇살이자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남편의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학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제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겠지요. 저는 그의 정성에 감동하여 월급 외에도 따로 두둑한 보너스를 챙겨주었고, 명절에는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사모님께서 행복해지시는 게 제 가장 큰 보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가증스러운 연기였지요. 그 다정한 악마의 손길이 실은 제 남편의 몸을 어루만지는 연인의 손길이었음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남편이 쓰러진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여전히 그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민준 씨는 어느덧 37의 중견 치료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지루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 평화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밤이 유독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깊은 밤이면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며 온몸을 뒤틀었고 식은땀을 비 오듯 쏟아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세가 악화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주치의를 불러 진찰을 받아보아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남편의 그런 증상이 유독 민준 씨가 다녀간 날 밤에 더 심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물리치료를 하는 동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하면 그는 교묘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다리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사모님, 이쪽 어깨가 많이 뭉쳤는데 같이 좀 보시겠어요? 예전에는 혼자서도 척척 잘하던 그가 언제부턴가 자꾸만 저를 남편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보지 못하게 하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의심의 씨앗을 싹 틔운 것은 남편의 링거였습니다. 남편은 영양 공급을 위해 늘 링거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민준 씨가 치료를 마치고 돌아간 뒤 저는 무심코 링거줄을 정리하다가 주사 바늘 자국 옆에 미세하게 남은 또 다른 바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처치한 것 외에 누군가 다른 주사기를 사용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 남편의 고통스러운 밤, 저를 감시하는 듯한 민준 씨의 눈빛, 그리고 링거에 남은 의문의 주사 자국. 따로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섬뜩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민준 씨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제 심장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보안업체 직원을 부른다는 핑계를 대고 침실과 거실, 눈에 띄지 않는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 씨가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그를 맞이했고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남편 좀 잘 부탁해요. 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요. 저는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 씨는 제가 나가자마자 현관문 잠금 장치까지 확인하고는 거실 커튼을 모두 쳤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회장님, 저 왔어요. 사모님 외출하셨네요. 라고 말하며 남편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안도감이 밀려오던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민준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내 남편의 링거줄에 무언가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난 10년간 미동도 없던 제 남편이 아주 천천히 기지개를 켜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이 민준 씨의 어깨에 팔을 둘렀고 민준 씨는 그런 남편의 입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그 여편네 드디어 나갔어? 남편의 목소리는 10년 만에 듣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응, 나갔어. 오늘은 우리 서방님 좋아하는 걸로 약 가져왔지. 민준 씨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제 침대 위에서 제가 매일 밤 남편의 병수발을 들던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의 몸을 섞으며 짐승 같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저 여자 재산 전부 우리 손에 들어오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이야. 그 미련한 여편네, 아직도 자기가 천사인 줄 안다니까. 자기가 모시는 남편이 내 밑에서 이렇게 좋아 죽는 것도 모르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0년의 세월, 제 청춘, 제 헌신. 그 모든 것이 저 두 악마에게는 한낱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연극의 소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밤마다 알았던 것은 병세의 악화가 아니라 민준이 주는 마약성 약물의 금단 증상이었던 겁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저는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어떻게 현관문을 열었는지조차 흐릿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사진, 우리가 함께 쓰던 가구, 심지어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까지도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으로 느껴져 구역질이 났습니다. 남편의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환자의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 정사를 나누던 그 몸뚱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닳도록 쓸고 닦았던 그 얼굴이 이제는 끔찍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악마의 심장에 칼을 꽂아버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 앞에서 저는 칼을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대로 저들을 죽여버리는 것은 너무 쉬운 복수였습니다. 10년입니다. 제가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그 10년의 세월을 저들은 반드시 곱절로 돌려받아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 손으로 직접 빼앗고 무너뜨려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속에서 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식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완전히 마른 제 눈에는 이제 차가운 분노와 칼날 같은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박선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하고 완벽한 천사 아내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몸을 더욱 정성껏 닦아주었고 민준 씨에게는 더 환한 미소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남편이 요즘 밤에 앓는 소리를 덜 내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제 말에 안심하는 두 악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너희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준 뒤에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자는 대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남편과 민준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들이 정사를 나누는 영상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증거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의 분노는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가장 잔인한 심판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조카 강진우. 남편의 큰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거의 아들처럼 아끼고 키운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고 있었지요. 진우는 다른 친척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 남편의 안위만 묻고 돌아갔지만 진우는 늘 제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숙모, 식사는 하셨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숙모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 진심 어린 걱정이 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조용히 연락해 회사 근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 얼굴이 헬쑥한 것을 보고 진우는 걱정부터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렴. 보고 나서도 내 삼촌이 불쌍한 환자로 보이는지.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보던 그의 얼굴은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 민준과 입을 맞추는 장면에서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의 역겨운 대화가 이어지자 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그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떻게 숙모님께.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숙모를 좀 도와주겠니? 저 악마들을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내가 내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진우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숙모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아니, 이건 제게 맡겨주세요. 아버지처럼 따랐던 삼촌이지만 인간이 아닌 짐승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것 같은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저의 가장 충실한 아들이자 가장 치밀한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변호사와 의사를 만나고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복수극의 각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와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제가 아는 변호사 중 가장 냉철하고 유능한 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난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기만입니다. 사모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 두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법률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완벽하게 환수하고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고소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진우 집안과 인연이 깊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양심적인 분으로 소문난 의사 선생님께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영상을 보여드리자 그는 의사로서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우리의 계획에 동참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제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위장할 수 있는 약물과 사망 선고를 내리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를 통해 제 모든 재산을 진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남편과 민준이 나중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제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신 감정서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진우는 장례식장과 납골당을 예약하고 영정사진으로 쓸 제 사진을 고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런 진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가장 화려한 시작. 복수를 계획하는 동안 저는 조금도 슬프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각본을 위해 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연기를 연습했습니다.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무대에 오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남편의 몸을 닦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도착하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나 오늘따라 가슴이 좀 답답하고 어지럽네. 저는 이마를 짚으며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 사모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눈에는 순간적인 기대와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우리 남편 잘 부탁해요. 저는 소파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저를 힐끗거리면서도 남편의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할수록 그의 손놀림은 더욱 경쾌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호를 보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우에게 시작이라는 짧은 문자를 보낸 뒤 의사가 알려준 대로 혀 밑에 약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제 심장은 실제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흑!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민준 씨와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허둥지둥 제게 다가오는 척했지만 119에 신고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계획대로 진우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숙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우는 제게 달려와 저를 흔들었고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과 미리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의사 선생님이 제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었지요. 의사는 비통한 표정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명연기를 펼쳤습니다. 민준 씨는 그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트로 얼굴이 덮인 채 제 인생 일막의 마지막 커튼콜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역겨운 연극을 보며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영안실이 아닌 다른 비밀 통로를 통해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진우가 미리 마련해둔 영정사진 뒤에 작은 공간, 그곳이 제 복수국의 VIP 관람석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안실 내부가 작은 구멍을 통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장례식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세상 모든 슬픔을 짊어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상주인 진우 옆에서 마치 친아들인 양 조문객을 맞이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천사라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제 죽음을 애도했고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회장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그래도 저렇게 재수 씨를 쏙 빼닮은 아들 같은 분이 옆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조문객의 위로에 남편과 민주는 더욱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진 밤, 마침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는 영안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척하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자기야, 이제 일어나. 다들 갔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뻐근한 몸을 풀며 기지개를 켰고 제 영정사진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아, 드디어 저 지긋지긋한 얼굴을 안 보게 되다니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저 여자 돈은 전부 우리 거야. 우리 이제 이 돈으로 뭘 할까? 저번에 봐둔 섬 하나 사서 우리 둘만의 왕국을 만들까? 민준의 말에 남편은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진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제 영정사진 앞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가지들이 담긴 유품 상자를 뒤지며 갓나가는 것들을 챙겼고 제 험담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국화꽃으로 가득한 제단 앞에서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수치스러운 애정 행각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 차갑고 뾰족한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너희들의 마지막 축제를.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이 있기 직전이었습니다. 영안실에는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이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마지막까지 비통한 표정 연기를 하고 있었고, 민주는 그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제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숙모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떠나시기 전 숙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영상을 함께 보며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친척들은 의아해했지만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진우가 리모컨을 누르자 영안실 양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평화로운 저희 집 침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 속으로 민준이 들어와 남편의 링거에 주사를 놓았고 식물인간이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안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스크린과 휠체어에 앉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과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 험담을 하며 제 재산을 어떻게 가로챌지 의논하는 대화가 영안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미련한 여편네, 아직도 자기가 천사인 줄 안다니까. 영상 속 남편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쪽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민준이 도망치려던 바로 그 순간 영안실의 모든 문이 밖에서 잠기고 영정사진이 놓여있던 재단이 천천히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하얀 소복을 입은 채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양옆에는 경찰들이 함께하고 있었지요. 으악! 귀신이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남편은 너무 놀라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을 기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었던 그 짐승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내 돈이 탐이 났나? 당신들이 갈 곳은 천국이나 섬이 아니야. 바로 여기 지옥이다. 경찰들이 그들을 현장에서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발버둥 치며 끌려나갔고 영안실에 남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영정사진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깨뜨렸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박선영은 오늘부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었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강태환과 그의 애인 이민주는 재판 내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10년간의 영상과 녹취록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고 결국 그들은 각각 살인미수 사기, 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 역시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가장 먼저 그들이 함께 살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제 청춘과 눈물이 담긴 그곳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는 약속대로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저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살뜰히 챙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보지 못했던 세상 곳곳을 여행하고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며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뎠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를 지탱해 준 것은 희망이 아니라 분노였다고. 그들을 내 손으로 심판하겠다는 지독한 분노가 저를 살게 했다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처럼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제가 가진 힘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강인한 여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저는 먼지 쌓였던 천사의 날개를 제 손으로 태워버리고 비로소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군요. 이야기 듣는 내내 저는 끓어오르는 화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박선영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한 여성의 처절한 삶,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그녀의 위대한 용기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천사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었던 과거를 깨부수고 오롯이 자신만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사연자님의 새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하나하나가 사연자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길에
큰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